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와서 여기 학생 식당 쪽 가봤는데 잘 나오던데요. 예, 성균관대 학생들은 좋을 것 같던데. 저도 점심을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오, 일단 있는 발표도 한번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첫 번째로 지금 시작할 이제 주제는 이제 부유식 수상전기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상태양광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심화된 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상태양광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은 됐었죠. 왜 수상태양광 부유식 전기실이 필요한지 설명과 더불어서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실제 사례는 어떤지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실제로 이제 연구 과정에서 이제 지금 여기는 시아오인데요. 새만금인데요. 새만금에서 이제 수상전기실을 테스트베드로 꾸려서 한번 실증해 본 사진입니다. 현재 이제 부유식 전기실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 보통 부유식 전기실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인버터 그리고 변압기 그리고 일부 수배 전반이 포함된 시설을 전기실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일단 수상 태양광에서 일반적인 방법은 부요 구조물에서 접속방까지는 무리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DC 케이블들이 모아져서 수중 케이블을 통해서 육상으로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상에 있는 육상 전기실을 통해서 개통과 연계되는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방식이고 현행 법상으로도 이제 허용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술들은 이 전기실을 인버터, 변압기, 수배 전반이 포함된 이 시설을 물 위에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물에 올린다고 하면 수상태양광도 전기시설이라 물에 올리는 게 우려됐었는데 수상전기실도 물에 올린다고 하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당연히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들을 미리 연구하고 개발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기술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유식 수상전기실이라고 하면 두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수상태양광 구조물 근처에 별도의 부력체 시설을 놓고 그 위에 수상전기실을 꾸리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일체형으로 저희 수상태양광 구조물 뭐 중간이 될 수도 있고 끝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이 포함시켜서 시설물을 구성하는 방식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분리해서 시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기준이 없어서 이 방법이 아직 통용되고 있지는 않고 이제 많이 이제 실제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에 기준이 없으면 이제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직 기준이나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영국까지만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사례를 보시면 중국이나 뭐 인도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에서는 이미 수상 전기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산업화가 이미 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 나라가 많이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상 전기실이 이제 구성되는 것은 이제 수상 전기실에 포함되는 인버터 변압기 시설이 육상과 동일하게 구성이 될 터이고요. 뭐 컨테이너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오픈 형태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별도로 부력체가 이제 물에 띄울 수 있는 시설이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저희 수상태양광 구조물에서 모듈들이 전기 DC 케이블들이 모아져서 수상전기실로 간 다음에 인버터 변압기를 거쳐서 AC선으로 수중을 통해서 다시 육상으로 가서 개통으로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DC 케이블의 가격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큰데요. 사실 이제 DC 케이블들을 이제 모아서 갔을 때는
만약에 수상전기실을 쓰지 않고 육상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가닥수가 너무 많게 됩니다. 하지만 수상전기실을 쓰게 되면 AC선 하나로도 모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확실하게 선 개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사업 설치비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가닥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점은 이제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C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용량과 이제 전압에 따라서 이제 쓸 수 있는 전기 이제 수중 케이블 굵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굵기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DC로 송전할 때보다 AC로 송전할 때 전압 강화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을 좀 부각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경제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시인데요. 하첨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사례에서 이제 꽃 모양으로 여러 블럭들이 설치된 그 사진을 보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다 이제 육상 쪽에 있는 전기실 포인트들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블럭에서 10개 내지는 그 이상의 DC선 굵은 가닥들이 여러 가닥들이 거기로 지금 물속에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아진 이 전기실에서 모아진 이 케이블들도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제 지중을 따라서 여러 가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충주를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까요? 충주 같은 경우에도 각 블럭에서 지금 물속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블럭마다 여러 개의 TC선들이 지금 펼쳐져 가지고 여러 가닥이 지금 육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VUC 수상전기실을 만약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수상 구조물과 인접한 곳에서 가닥을 묶어서 AC 가닥, 적은 가닥수로 하나의 선으로 육상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 케이블, 수중 케이블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이블 수량이 가닥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곧 길이가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겠죠. 거기서 이제 설치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돼서 이제 사업성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도로가 안 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육상전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요. 뭐 수상 환경이기 때문에 뭐 당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육상에 필요한 공간이나 선이 가야 되는 도로가 필요한 부분, 또 이제 수중 케이블이 차지하는 공간 같은 거를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이제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상전기실을 설치하더라도 그 면적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또 이제 그게 만약에 뭐 유지나 뭐 이런 데를 통과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그 부지를 확보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민간의 협의를 얻어야 되고 그것도 다 이제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다 비용하고 연관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습니다. 또한 이제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겠는데요. DC 케이블이 여러 가닥이 가다 보면 이 여러 가닥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소요가 발생하게 되고 아무래도 가닥수가 많다 보면 뭐 꼬인 부분이 생기거나 단선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의 가닥수를 줄여줌으로써 관리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제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장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AC로 송전했을 때 이제 전압 강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전압 강화를 줄여줘 가지고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실제로 적용을 못하는 이유는 아직 정기적인 기준이나 이제 수상전기실 허용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인데요. 이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외국에서는 이미 산업화가 돼 있고 상용화가 돼 있는데
기술과 이제 기준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을 못한다는 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인 아쉬움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지금 물론 연구 과제는 하고 있지만 빨리 제도화가 돼서 이제 산업화에도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이 어떤 점이냐면 저희가 이제 발전소를 만들고 상용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용전 검사를 전기안전공사 측에서 받고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상용 발전할 수 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이제 만약에 인버터나 혹은 수상전기실을 물에 띄웠을 때 이걸 평가하는 기준이나 뭐 기준과 뭐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통상적으로 이제 상용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용 발전도 못하게 되겠죠. 이러한 측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는 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나 이제 실제 사례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전기실 모습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컨테이너 타입으로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인버터나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노출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위에 지붕만 있는 형태로 노출된 타입으로도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 케이블이 부력체로 하부를 통해서 올라오고 다시 AC로 변환된 케이블이 반대편으로 나가는 이러한 구조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식도는 합첨대 아까 꽃 모양이 있었던 거기 이제 새롭게 이제 설치 예정인 이제 수상태양광 이제 구조물의 모식도인데요. 실제로 이제 수상태양광 전기실을 사용하게 되면 원래는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가닥선들이 사실 육상까지 쭉 이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수상 전기실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주황색 네모 박스로 보이는 수상 전기실을 중간중간 배치하다 보면 여러 가닥인 TC 케이블 가닥수를 한 가닥으로 줄여가지고 육상까지 이렇게 현저하게 줄여가지고 성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확실히 경제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제 수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속에 이제 있다 보니까 수중 케이블은 중간에 이제 자를 수가 없거든요. 이제 중간에 잘라가지고 중간에 접속해서 물에 다시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상 스위치방 같은 이제 구조를 차용해가지고 이제 그 수상 전기실을 보조하는 역할을 꾸릴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로 이제 지금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고 이제 실제로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소양호에 만약 200메가와트 정도의 용량이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가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용량이고 블록도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블록 하나당 용량은 한 3메가에서 5메가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블록들이 이제 물에 떠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설치는 둘째치고 과연 수중 케이블을 육상까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가 큰 숙제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왼편에 네모 하늘색 박스가 이제 전력계통 연계점이라고 봤을 때 가까운 이제 블록에서는 선을 끌어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른편 끝까지 하류 지부에 있는 블록에서까지 TC 케이블들을 모아가지고 이 연계점까지 끌고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 방법도 방법이겠지만 일단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전신주나 다른 그 도로 가도로를 만들어서 이동을 한다고 쳐도 여기는 댐이라는 특성상 지금 그림에서야 지류기 때문에 강은 그 소양강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옆쪽에 도로가 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중 케이블을 깔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깔아야 됩니다. 아니면 가도로를 깔던가 아니면은 지금 그러한 토목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중에 지금 뭐
파일에 박아서 세우는 방법도 사실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는 비용도 많이 올라갈 뿐더러 방법조차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도로라도 나 있다면 뭐 파일에 박는 게 가능하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게 도로 없이 파일 박는 작업을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수상전기실을 이용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현저하게 케이블을 줄여서 연계점까지 끌고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굳이 육상을 통해서 선이 가는 도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쉽게 이런 개통 연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사업성도 확보하고 안정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상전기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수중 케이블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용량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허용 전류에 따라서 필요한 두께가 상당히 두껍기도 하고 비싸거든요. 이게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중 케이블을 줄이는 이런 노력이 경제성과 직결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여쭤봐 주신 것 중에 해안에서 이제 연계는 어떤 식으로 하냐는 질문에서 파생돼서 나왔던 질문이 당연히 이제 변전소에 저희가 모든 연계를 고려할 때 변전소에 남아있는 이제 용량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용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계점이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게 된다면 거기까지 선을 끌고 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도 이 수상 이제 전기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상의 이제 연안 같은 경우에는 육상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해상에서 이제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리가 먼 상황에서 그 여러 가닥의 TC선을 육상까지 끌고 온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수상전기실 사용해서 그 가닥수를 줄인다면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시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연구적인 방안으로 이제 실제 수상전기실을 이제 새 사이트에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연구시설이긴 하지만 지금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외적으로 이거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저희는 설치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시아오와 새만금에서 이제 100kW 시설에 수상전기실을 이제 설치를 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고압 22.9kV 고압 전선은 아니었고 이제 연구용으로 초기한 거나 380V로 이제 AC로 연결을 했었고요. 지금 시아오 새만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부는 이제 콘크리트 부력체로 좀 무게가 있는 부력체를 만들어서 안정성을 있게 좀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까지 꾸려가지고 지금 전기실 구성을 해봤었고요. 이제 콘크리트로 된 부력체다 보니까 자중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사람이 올라가도 흔들림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안정성이 있었었고요. 거제 500kW 이제 시설에서 저희가 이제 실증을 해봤던 거는 이제 그 구조물 안쪽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인버터를 그쪽에 올려봤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형태도 많이 이제 앞서 이제 소개한 이제 회사 중에서 짐머만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이제 이렇게 인버터나 뭐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뭐 시설을 같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이제 한번 실증을 해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좀 이제 국책과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자원공사가 이제 주관이 돼서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좀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건 이제 보령 때문에 2메가와트 시설에 이제 수상전기실을 이렇게 설치해서 적용해보는 이런 연구 국책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진행을 통해서 이제 실증 설비의 실증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
또한 이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 안전상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좀 이제 선정하는 그런 노력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실 파트는 좀 일찍 끝나긴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해상 태양광 파트가 약간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중간에 끊기더라도 조금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전기실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설치의 용량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제 회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설치까지는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아직 4 정도는 뭐 설치는 활발히 되고 있고 그 해상 연안 그 내에서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를 좀 진행해 봤었고요. 사진은 지금 부산 앞바다에 있는 5, 6도에 설치된 실증시설 100kW 사진이고요. 지금 뒤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SK뷰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비하인드가 있는데 여기를 저희가 실증하려고 빌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사업 절차에서 설명드린 게 주변 시세의 공시지가의 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아파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설이 면적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이제 빌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좀 수정이 나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상태양광 설치 환경은 여러 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설치 환경 뭐 구분하는 조건이야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담수와 기수로 염분이 있냐 없냐 차이로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민물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같은 농어촌공사가 많이 관리하고 있죠. 저수지나 또 수장공사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 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민물 환경일 것이고요. 그리고 소금물 기소 환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조 내측 아니면은 간척지 간척호 이런 곳은 이제 염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해양도 당연히 염수 환경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상에서는 수상 환경에도 고려됐지만 더 이런 외력 조건들이 가혹하게 고려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태풍이 와도 바다에서 파도가 더 심하게 올 것이고 바람도 당연히 훨씬 더 세게 붑니다. 바다는.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도 저희도 새만금에 실증을 해봤을 때 저희는 갈매기가 그렇게 태양광 발전소에 올 줄 몰랐어요. 그 예기치 못한 뭐 조류 영향이나 그리고 이제 부착 생물들 뭐 따개비나 홍합 아니면은 뭐 말미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부착 생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상 환경에서는 염수에 대한 영향, 부식 영향을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해상 환경은 조수 간만차가 있기 때문에 수심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특이하게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방조제 내측 네 쪽도 해상으로 봐야 될까요? 그런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제 해상에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다를 단순하게 바다 하나로 볼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 바다는 원해. 여기는 이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를 일컬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앞바다 근해, 연안이 해당되는 이 근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해, 뭐 방조제로 메꿔진 안측이나 혹은 뚫려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항구처럼 이제 방조제로 어느 정도 방파제 혹은 방조제로 막아놓은 구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조하천 이제 삼각지처럼 이제 하천인데 이제 하류 쪽에 해당해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바다를 단순하게 하나의 바다가 아니라 이런 구역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런 구역을 나눠놓고 카테고리가 필요한 게 뭐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앞서 설명을 한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해상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상 태양광처럼 REC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업화가 앞으로 되려고 해상 태양광도 뭔가 설치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지역적인 구분과 카테고리를 기준을 정하고 나누고 해야 나중에 이제 REC가 생길 수 있고 기준도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상 내수면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일단은 단순하게 하구뚝이나 간척시설, 방조제, 내측 이런 식으로 위해랑 단절돼서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지역을 일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물이 해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물과 해수가 섞인 이제 기수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담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간적으로는 뭐 하구뚝 방조제도 될 수 있고 간척지도 될 수 있고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시야오, 새만금 뭐 그 외에 큰 방조제가 있는 뭐 고흥호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역들이 이런 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염도가 얼마나 되나 저희가 한번 측정을 해봤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 저희가 시청을 해봤으니까 부산 연안 그리고 이제 시아오, 새만금 그리고 군산 유수지. 군산 유수지도 물론 이제 유수지로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도 바다 옆에 있어가지고 해수가 어느 정도 유입은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군데를 이제 염수를 측정해 보았을 때 당연히 이제 바다니까 이제 3에서 5% 정도의 30에서 이제 50 퍼센트로 이야기해서 3에서 5% 정도 이제 염도가 나왔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새만금, 시아오도 마찬가지로 높게 염수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내로 막혀져 있긴 하지만 특히나 시아오 같은 경우에는 방조제 혹시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조석 간만차를 이용해서 이제 조류 발전기가 있어요. 거기에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요. 조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에 2번씩 물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이제 조수 간만차. 그렇기 때문에 해수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아오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닷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다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막혀져 있긴 한데 이제 수문이 있어가지고 수문은 아예 닫아놓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물을 아예 닫아버리면 물이 썩어가지고 이제 그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수를 유입시키고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당연히 해수가 유입이 돼서 염분이 있고요. 그리고 군산 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물이 당연히 물이 오기만 하고 가둬져 있으면 넘쳐 흐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어쩔 수 없이 빠져 내보내는 그 수문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염분이 어느 정도 유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뇌에 해당하는 환경들도 어느 정도 염분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태양광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한 650 메가와트 정도 설치된 그 정도 용량에서 오로지 내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약 52%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제 설치된 지역 숫자는 적은데 이제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대규모 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이제 그 면적을 저희가 추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1헥타르당 한 1메가와트 정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설치 가능 용량이 아직도 내 환경에서만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용량으로 추산하면 약 당연히 이렇게 설치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약 10기가 이상의 설치 용량 잠재량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담수 저수지와 댐보다는 당연히 사업화를 위한 진입장벽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태풍이 왔을 때 바람이나 파고 내에도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바다 못지않게 치긴 합니다. 당연히 이제 방조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아주고 바다만큼의 높은 파도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파도라는 것이 이제 수심과 넓이와 비례하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인 내에서는 파도 또한 댐과 저수지와는 양상이 다르게 높게 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 뭐
주변에 이제 조류의 영향이나 이제 부착 생물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염수 환경이기 때문에 염해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외선이나 수분에 대한 노출도 일반 환경보다는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사업화가 더 활발하게는 되진 않은 것 같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허들을 넘기 위해서 이제 해상 환경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태양광 모듈도 개발하고 태양광 구조물도 개발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해상 태양광에 맞는 기준과 규제들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REC까지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요건들이 이제 갖춰졌을 때 해상 태양광 시장도 충분히 발전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저희 나라의 약간 서해랑 비슷하게 얇은 바다 환경이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박아가지고 넓게 설치하는 그런 해상 태양광 발전 이미 많이 넓게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어서 그 태양광 밑에 배로 막 다니면서 막 점검을 하는데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설치도 많이 되고 있고 실제 내뿐만 아니라 해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해상 태양광 연구도 네덜란드나 이런 데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상 태양광의 이제 연구 설비를 저희가 실제로 구축을 해봤었어요. 연구 과제를 통해 가지고 당연히 이제 국책 과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시아오에서 100kW 정도를 설치했었고 새만금에서 100kW 설치해봤었고 또 이제 부산은 여기는 진짜로 뻥 뚫려 있는 외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5, 6도 이제 그 앞바다 쪽에 설치를 했었고요. 여기도 100kW 설치를 했었고 거제는 이제 여기도 바다인데 바다지만 연안입니다. 이제 저희가 바다라고 해서 깊고 그런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육지랑 근접한 구역 중에서는 수심이 2m 이내로 되는 이런 연안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제도에서는 이제 항구 옆쪽이라 외력도 적었었고 이제 당연히 이제 바닷물이지만 수심이 2m 정도로 얇았기 때문에 이제 파도가 높게 치는 환경도 아니었고요. 이런 환경적 조건이 좋아가지고 이제 거제 500kW 정도 실증을 했었고요. 하지만 거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기는 바다입니다. 예. 이런 바다 환경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새만금에서 이제 시설은 100kW 이렇게 설치가 됐었고 총 합치면 200kW였고 아까 앞서 보여드린 이제 수상전기실까지 포함해서 실증을 한번 해봤었고요. 실증 결과는 이제 추후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사진으로 얼핏 봐도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래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내 쪽만 봐도 거기가 아마 바다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거의 엄청 멀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바다 못지않게 엄청 넓은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심은 지금 설치지가 한 10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연구 목적으로 이제 테스트 베드로 설치됐던 거고요. 예, 아직 실제로 이제 사업이 되진 않았습니다. 새만금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던 이유는 새만금 2.1기가 수상태양광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예,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노력 때문에 새만금에서 많은 노력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말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테스트 베드가 그 KTL이라는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수상태양광 테스트 베드가 이제 새만금의 그 해넘이 휴게소 앞쪽에 구축되어 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시공 업체들이 이제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한 400kW 정도 용량이 설치돼서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새만금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고 설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지연이 되고 있고 아직은 그 큰 용량이 계획만 잡혀 있고 실제 실행까지는 안 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아오 내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새만금 못지않게 되게 넓은 구역이고요. 예. 여기서도 이제 200kW 정도 이제 실증을 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kW, 100kW 그리고 이제 수상 전기실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실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근해 쪽에도 한 100kW 실증을 했었고요. 여기는 진짜로 물론 제가 반대쪽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바다가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제 바다가 보이는 그런 환경이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험적으로 여기는 테스트를 해봤던 곳입니다. 여기는 근해 거제에 이제 500kW 설치를 했던 예시고요. 물론 바다가 다 이제 깊은 바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이 빠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앵커도 이제 같이 보이는데 워낙 여기는 얇은 이제 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바다긴 하지만 염수를 제외하고는 뭐 평온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보시다시피 주변에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막 바람도 심한 편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런 외력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는 충분히 이제 큰 용량의 이제 발전 시설도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문제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해상 환경이다 보니까 외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모듈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클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루미늄 클램프인데 이게 이제 너무 강한 외력이나 바람이 불다 보면 파손되거나 탈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진동이나 외력으로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태양광 모듈 셀 입장에서는 이제 크랙이나 파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모듈은 이제 외력을 너무 강하게 받은 모듈은 깨지거나 아니면 틈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수분이 침투해서 모듈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분이 조금이라도 침투하게 되면 이제 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부식이 일어나고 그 부식으로 인해서 열화가 일어나거나 이제 소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조류 접근이나 뭐 염분 이런 걸로 인해서 표면 오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간혹 그 TC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모듈 T편으로 다 케이블들이 연결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육상 환경에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고정된 환경에서는. 근데 수상 환경이 움직임이 심한 곳에서는 그런 케이블링조차도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모듈 관점에서는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 코팅을 좀 더 발수 코팅이나 아니면 생분해가 되는 뭐 그런 광촉매를 쓸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실리카 계열이든 뭐 그런 오염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이제 코팅을 한다거나 또 이제 전면부의 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리의 압축 강도를 높여서 좀 더 강한 모듈을 만든다거나 그 실링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경 써서 수분 침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실링 소재와 방법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도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봉지재 그 내부를 채우는 그런 재료나 아니면 백시트 그 뒤에 있는 그 판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수분의 염분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러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여러 방법 지금의 일반적인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쓰고 이제 그 산화막을 구성해서 이제 부식을 방지하는데 그런 이제
그 산화막의 두께를 얼마나 더 두껍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소재를 좀 바꿔서 좀 더 강하고 염에 강한 소재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백시트 같은 경우에도 투습이 덜 되는 소재를 사용한다거나 절연에 더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거나, 거기서 출발한 게 이제 POE라는 소재였고,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정션 박스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이제 거기 안에 실리콘으로 충진을 시켜 놓습니다. 수분에 이제 침투하지 말라고. 그러한 것도 이제 소재를 얼마나 더 강한 재질을 쓸 것인가, 더 내염이나 UV나 이제 습도에 얼마나 더 강하게 그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측면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이런 구조물이 해상 외력의 파도나 파랑이 얼마나 안정적일 것인가, 뭐 미리 구조 검토나 구조 해석을 통해서 더 해상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보통 MC4 커넥터는 그냥 연결만 하고 보호캡을 별도로 씌우지 않는데, 그 보호캡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접지를 저희가 이제 태양광 시설에서는 모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지를 할 때 구멍을 뚫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구멍을 뚫거나 하면은 도막이나 그 자체 재료를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부식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벗어나기 위해서 접지할 때 무타공 방법으로 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까 설명은 잠깐 드렸지만 조류 접근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것인가. 또한 이제 금속 구조물이 사용되는 게 한 가지 종류의 금속 구조물이 사용되지 않고 여러 종류의 금속 구조물이, 금속이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나 서스나 아니면 포스맥 이런 재료들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금속이 접합했을 때는 전이차에 의해서 갈바닉 부식, 전이차에 의한 갈바닉 부식이라는 부식이 더 심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이차에 의한 부식을 얼마나 방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수중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육상에서는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연결해도 됐지만, 수상에서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움직임을 얼마나 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더 디테일한 연구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와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해상 태양광 못지않게 이제 ESS 저장에 대한 고민도 미래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초창기 때 설명드렸던 양수 발전이 있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력 발전을 하나의 저장의 매개체로 보는 형태였고요. 그런 게 나오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태양광이 가지는 간헐성, 이제 빛이 있을 때만 발전한다는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상전기실도 그렇고 개통연계에 대한 부담, 개통연계를 꼭 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발전소를 설치해야 되고 꼭 개통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ESS와 비슷한 저장 매체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생산 시설을 연결하는, 수상도 마찬가지겠죠. 수상 태양광에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수상에서 바로 수소나 암모니아로 변환시켜서 바로 거기서 저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개통 연계에도 필요가 없을 것이며, 또한 장기간 저장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수상에 뭐 방치해 뒀다가 필요할 때 저장된 탱크만 옮기면 되겠죠. 뭐 그런 식의 뭐 수소가 대신 이제 활용처가 많이 있어야 되고, 이미 뭐 산업화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 미래에 그러한 연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이제 저장 매개체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상 태양광도. 그래서 하나의 이제 미래에 대한
예시일 뿐이고요. 뭐 이러다가 이제 뭐 기술 자체가 아예 없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발전 가능성은 여러 가지 융합이라고 하죠. 여러 기술들과 융합돼서 수상 태양광도 많이 발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미래에는. 그러면은 이어서 좀 설명을 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에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보완할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기존의 잔잔한 댐이나 저수지에서만 연구를 했다가 해상으로 막상 나가려다 보니 너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한 것이 일단은 부력체와 연결 부재들을 개발해서 더 강한, 그리고 파손이 되더라도 안정한 그런 부력체를 만들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연결 부재 또한 여러 가지 타입, 회사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는 여러 가지 연결 부재, 힌지라고 이야기하죠. 연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힌지가 중요한 이유는 수상 태양광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작은 유닛이 모여서 큰 블럭을 이루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 연결 부위를 일부러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파도가 이제 방법이야 뭐 많이 있겠지만 강하게 그대로 부딪힌다면 그 에너지를 받아 넘기지 못하고 이 구조물이 모두 받아서 그 데미지가 쌓이게 될 텐데, 그거를 유연하게 받아 넘기기 위해서 이런 유연한 구조로 만들게 되고요. 보통 이제 파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될 때는 물의 표면을 통해서 거의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플렉서블한 움직임이 있을 때 좀 더 에너지를 받아서 뒤쪽으로 편하게 넘겨서 구조물의 데미지를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이런 유연한 3차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힌지 부분의 연결부 개발, 이런 고민도 해봤던 것 같고요. 그 계류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해상에서는 외력도 심하고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위 변화에도 능동적이고 좀 더 안전한 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발을 할 때는 물론 만들어 본 시편을 땡겨 보기도 하고 뭐 염수 분무 시험을 해보기도 하고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수조 시험을 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리고 구조 유동 해석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만든 모양이 이러한 파도나 바람 항력 조건에서 안정하게 파괴되지 않고 유지할 것인가, 이런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응력이 집중되는 취약 부분을 찾아가지고 더 보강하거나 스펙을 올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좀 부유 구조물 안정성을 높이려고 해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평가를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해봤어요. 특히나 이제 각관하고 각관이 여러 가지 부재로 연결되고 힌지 부분도 특별한 이제 연결체로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진동이나 누적되는 피로 하중에 의해서 파괴되지는 않을지,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충분히 이제 필드 테스트 전에 사전에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 피로 수명을 분석하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부식성이잖아요. 그래서 사용되는 부재들을 10편을 다 모아다가 이제 실제로 한 1년 가까이 이제 시아오에서 이제 지금 사진은 실제 이제 필드에서 이제 10편 테스트를 하는 사진인데요. 실제 이제 실제 이제 물이 튀기는 환경은 아니었고 염의 이제 대기 부식 상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포스맥, 서스, 알루미늄 이런 부재가 과연 잘 버틸 것인가, 그런 이제 도막에 없어지는 이런 속도를 추산해 가지고 이런 부재들이 안전하게 잘 있을 것인가, 이런 테스트를 좀 했었고요. 또 이제 비말대라고 해서 물이 튀기는 부분은 부식이 더 빨리 가속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금속끼리 접촉돼 있으면은 부식이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제 부식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과연 우리 자재들이 잘 버틸 것인가, 스펙은 맞는가,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연구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오는 외력이 어쩔 수 없이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외력을 저감할 수 있는 이제 부가적인 장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었고요. 뭐 이거는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적인 예인데, 이제
소파기라고 해서 이제 부유식으로 주변에 설치를 해서 미리 이제 오는 파도를 이제 소파기가 먼저 팔을 깨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해소하고 뒤로 넘겨주는. 그래서 저희 이제 수상탄광 구조물 주변에 이런 소파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봤었고, 또 윈드실드라고 해서 이제 바람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불더라도 일반적으로 앞열에서 먼저 강하게 받고 그 뒷부분에서는 그 외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열에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윈드실드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가장 힘들기도, 연구하면서 가장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노력을 했던 게 이제 조류의 접근이, 저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새에 대한 연구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태양광을 조금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과 뉴스에 나와버려가지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새똥을 치우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었는데 이제 특이하게 또 새가 여름에 오더라고요. 갈매기가. 저도 이제 처음에 몰랐는데 갈매기가 이제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산란기 이럴 때는 섬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산란하고 그 새끼를 키우다가 이렇게 여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름 시즌만 되면 보시면 하얗게 모들이 뒤덮일 정도로 분변으로 오염이 발생했고요. 가지고 이거를 치우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이런 조류 신호, 음성 신호를 이용한 이제 방제 방법 같은 것도 연구를 했었고요. 그런 이제 기구도 고안하고 실제로 적용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민원과 연결되고 사회적인 이슈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는 고민을 이렇게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바다에 설치된 애들은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하냐, 애들 멀쩡하냐,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보시는 영상이 아까 말씀드린 부산에서 설치됐던 실증 테스트벨이에요. 5, 6도가 보이죠, 사진에? 네, 5, 6도가 보이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테스트벨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2021년에 태풍 흰남노가 이제 왔을 때예요. 이제 저희 이제 한국의 이제 육상에 상륙했을 때는 그 최대 풍속이 40m/s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었고요. 물론 이제 시아오나 새만금 같은 경우야 뭐 멀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조물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파손이 아니더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첫 번째 연도여서 태양광 모듈은 아직 일부러 달지 않고 이제 구조물만 가지고 첫 번째 테스트를 한 거고요. 두 번째 태풍을 맞았을 때는 이제 태양광 모듈까지 이제 달아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금 위에 사진을 보시면 부산 5, 6도 옆에 이제 해군 작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방음 벽에 그 벽에 있는 이제 판넬이 다 날아갈 정도로 강한 바람이 이제 불었었는데, 가지고 뒤에 보시면 5, 6도가 잠길 정도로 백파가 엄청 높게 치잖아요. 네, 이 정도 환경에서도 일단은 구조물을 잘 설계하고 잘 만들어서 잘 퍼뜨리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제 태풍이 오면 어떠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우려 때문에 특히나 해상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구가 당연히 더 많이 진행이 되고, 기존 시설, 일반적인 시설이 설치되는 시설보다 더 스펙도 올라가는 거고 고려돼서 설치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찍으려고 나간 연구원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바람에.
이때 비도 많이 왔었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정도로 이상하다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외력이 센데야 연구 때문에 일부러 북한 환경을 찾아가지고 한 거고요. 이제 거제도 같은 환경은 태풍이 왔지만 보시다시피 잔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상원 환경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발달하시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해상 태양광도 이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부산을 일부러 이제 저희가 찾아간 가혹한 환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태풍이 한 번 또 왔었어요. 이제 연애 한 번씩 오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태양광 모듈까지 설치해놓고 태풍을 불러가졌고요. 왜냐하면 태양광 모듈이 파손이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전하고 다르게 아예 저희 나라로 아예 관통에서 태풍이 지나갔어요. 지금 사진에서 왼쪽에서 보시는 경로가 이제 태풍 경로고요. 이때 당시에 내륙에 이제 상륙했을 때 32m/s 정도는 바람 세기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흰남노 못지않게 카눈도 되게 바람이 셌었고요.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때도 다행히 이때도 모듈 파손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해상 태양광에 대한 가능성을 그래도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있었고요.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인데 태풍이 와도 잠잠하죠. 물론 바람은 불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외력의 차이가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같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새만금 같은 시설도 이제 물론 이제 거기 넓기도 하고 외야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는 그렇게까지 파도가 부산만큼 높게 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실제 이제 태풍이 왔던 그 타이밍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 다 연구원들이 나눠져 가지고 촬영을 해온 거고요. 저는 다행히 이때 새만금을 가가지고 죽을 뻔하지 않았는데 부산으로 간 친구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거제는 이제 태풍이 왔다고는 하지만 거의 이제 고요하죠. 여기는 지역 특성상. 그래서 지금 해상 태양광 시설은 아쉽게도 이제 4군데 저희가 설치한 거는 연구가 종료돼 가지고 철거까지는 다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남아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새만금에 이제 해넘이 휴게소 근처에는 이제 KTL이라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운영하는 수상태양광 이제 평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새만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업체가 다른 4가지 종류의 이제 수상태양광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도 차 타고 가시다가 휴게소 들리시면 휴게소에서 내려다보면은 보이실 겁니다. 다음에 혹시 가시게 되면 한번 봐보세요. 그 지금 생긴 모습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업체명은 원래 제가 뭐 어디다 원래 노출하면 안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한 4군데 정도 되는 업체가 이렇게 설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이제 해상 태양광의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기술 또한 계속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새만금만 해도 계획상으로 지금 2.1기가 이제 수상태양광이 목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연구나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시간이 애매하게 지금 끝나고 있긴 한데 그냥 이어서 하고 좀 중간에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수상태양광에 제가 많이 이제 인허가를 받거나 주민설명회를 가다 보면은 마을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거나 되게 민원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셔서 그러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정말 저희야 뭐 이제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도 하고 잘 알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이런 것까지 믿으실까 싶으신 부분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제 좀 실제로 이제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별로 이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가면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 설비 같은 경우에 전자파가 발생해서 이제 큰일 나지 않냐, 뭐 인체 해롭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가전제품보다 낮고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오히려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가 생길 수 있겠지만 태양광 모듈 자체에서 생기는 전자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이제 그 주변에, 더구나 이제 코압 설비도 아니고요, 태양광 패널이, 그래서 이제 과연 전자파 때문에 이제 인체에 해롭지 않냐, 보시면은 뭐 전자레인지나 전자오븐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전자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우려는 좀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주민 설명회를 가면 꼭 이제 전자파 때문에 해롭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설비가 과연 이제 눈부심을 유발하지는 않나. 이제 실제로는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일반 유리보다도 반사율이 더 낮고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는 빛을 많이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반사 방지막을 코팅을 합니다. 빛을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반사하는 것 자체가 손실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모듈 자체는 빛을 가둬 가지고 많이 쓰기 위한 이런 장치 모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사하는 정도가 일반 유리보다 일반 뭐 비닐하우스 이런 수면보다 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쳐다보는 각도가 정면이 아니고 비스듬하거나 이런 각도에 따라서는 비반사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이제 항공 그 비행장 근처에서는 빛 반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파일럿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착륙하실 때 빛 반사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간섭이 있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제 안전과 직결되는 것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연구도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각도를 잘 조절하면서 발전량도 손해를 안 보면서 빛 반사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시킬까? 그것만 가지고 연구하시고 설계하시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학회 같은 데서도 발표하시고 이런 분들이 학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미 노력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 반사율은 일반 유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가 이제 주변에 이런 태양광 모듈이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세요. 농가 같은 경우에 뭐 가축들이 죽지 않냐, 혹은 호르몬 이상이 생기지 않냐.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무근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향을, 환경에 주는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대단위 시설이나 아니면은 환경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내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미 있는 뭐 피해가 있다거나 영향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이제 뭐 우려 사항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서 주변에 뭐 가축이 죽는다거나 뭐 호르몬의 이상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뭐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되게 많이 봤는데요. 혹시 태양광 모듈 세척으로 토양이나
아니면 수질 오염이 되지 않느냐.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세척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제를 쓰는 경우는 절대 없고요. 예. 설령 있다고 해도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실제로는 물만을 가지고 세척을 진행하고 있고, 물만으로 세척하더라도 이미 태양광 모드 자체가 코팅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충분히 오염물이 제거가 됩니다. 실제로는 별도의 이렇게 세척 과정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얘가 자정작용으로 아침 저녁을 이슬이 맺히거나 혹은 이제 비가 왔을 때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요. 뭐 특별하게 세척하는 경우에 뭐 새가 와가지고 분변이 부분적으로 크게 있다거나 이런 경우만 그 부분만 닦아주는 정도지, 예, 세제를 이용해서 뭐 닦거나 수질에 오염을 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문에 저는 이런 기사를 간혹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수상태양광이 설치돼 있었는데 수상태양광을 세제로 닦아가지고 물고기 떼가 죽어가지고 둥둥 떴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세제를 써서 세척하는 수상태양광 시설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오해다. 이건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부분은 뭐 아까 저희가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수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수상태양광 발전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예, 자체적으로도 발전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 당연히 수장공사 물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얼마나 꼭 꼼꼼하게 수질을 체크하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수질도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수상태양광에 의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상태양광 이제 발전할 때 인허가를 받을 때 이런 용출시험, 수도용 기자재 용출시험이라고 해서 실제 먹는 물에 쓰는 기자재에 대해서 용출시험을 하는 시험 성적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할 때 쓰이는 모든 자재에 대해 모듈부터 시작해서 구조물, 부력체, 모든 쓰는 자재에 대해서 이 용출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적서를 통해서 이제 유해 물질이나 안 좋은 물질 나온지 이미 테스트를 이미 다 해보고요. 실제로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쓰이는 자재들도 특별한 자재들이 아니고요. 뭐 P 소재나 뭐 서스 소재나 뭐 금속 소재야 뭐 일반 많이 쓰이는 소재고, 뭐 콘크리트 앵커야 이미 교각이나 뭐 이런 데도 콘크리트야 많이 쓰이는 소재고요. 이미 평범하게 다 쓰이는 소재고 안정성이 확인된 소재를 쓰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뭐 용출 시험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 예전에는 그 태양광 모듈이 납이 들어가 가지고 납이 용출되지 않냐, 얘가 이제 물에 혹시 수장됐을 때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납 양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수상태양광에서 쓰는 이제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PB풀이라고 해서 납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출량이 미비하게 나오도록 그 기준선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육상 같은 경우에는 뭐 납이 들어가는 이제 태양광 모듈 이제 전극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주석 같은 걸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제 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함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PB. 그래서 이제 수상태양광 모듈이 고내구성 친환경 모듈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받은 제품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PB 프리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연구 사례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을 얼마나 더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이제 수상태양광이 물론 환경에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해친다는 이미지가 아직도 있고 좀 더 이제 친환경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연구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와 같이 이제 좀 협업을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진행해 봤던 내용이고요. 지금 충주댐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초식재 유닛을 저희가 심어봤어요. 그 수초식재 유닛은 이제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이제 그 안에 이제 보이는 이제 식생 기반재는 이제 코코넛으로 만든 기반재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뭐 코코넛 매트 같은 걸로 이제
식물 같은 거 심거나 아니면 부요섬, 인공섬 같은 거 꾸밀 때 만드는 그런 자재거든요. 그런 걸 이제 기반재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이왕이면은 수초를 심더라도 예쁘게 꽃이 좀 피어가지고 미관상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는 이런 수초 식재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심어봤었고요.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좀 통과할 수 있게 기반재 아래쪽은 구멍을 좀 뚫어놓고, 기반재는 이제 코코넛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기반재를 사용하고, 이제 서스 와이어 같은 걸 이용해서 좀 고정을 하고, 그 거치대 같은 경우에도 서스 거치대를 사용해서 뭐 당연히 수질에는 뭐 영향을 안 미치는 재질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식생한 이제 식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한 게 좀 노란 창포랑 이제 분홍 창포,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할매꽃인가 뭐 그런 걸 선정했던 것 같아요. 식생을 선정했던 이유는 일단은 색상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었고, 또 저희가 선정한 게 구멍을 일부러 많이 하부에 뚫어놨던 게, 이런 식생들이 뿌리를 물속으로 잘 뻗어가지고 하부에 좀 어류나 이제 수중 생물들이 은시처로도 사용하고 좀 많이 그쪽에서 자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싶어서 그런 식생을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또 태양광 모듈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가 높이가 너무 높이 자라서 그늘을 지게 하거나 음영을 주거나 혹은 관리가 너무 많이 필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라더라도 키가 1m 이상 넘지 않는 그런 수종들로 골라가지고 저희가 좀 시기를 다양하게 해서 한 5월부터 막 8월 사이에 꽃이 좀 필 수 있게 이렇게 좀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연구를 진행해봤고요. 지금 충주댐에 저희가 꾸린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되게 꽃이 피면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분홍색. 지금은 이제 아마 이게 수달이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놓으니까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거 아시죠? 이제 수달이 새끼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저희가 이건 의도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새끼들을 키우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제가 영상을 담진 않았지만 저희가 관찰한 게 물오리 있잖아요. 물오리도 여기서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까지 까서 이제 나가는 모습을 관찰했고요. 물오리는 다행히 조류 중에서도 물갈퀴가 있는 종류여가지고 모두리로 올라가거나 수상태양광에 피해를 주는 종은 아닙니다. 하부에만 머물다가 가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초에 와가지고 알도 까고 새끼도 이제 부화한 모습도 확인했었고, 또 확인한 게 이 하부에 저희가 수중 카메라를, 제가 여기는 못 넣었는데 수중 카메라를 넣어서 보니까 뿌리들이 이제 아까 그 구멍을 저희가 뚫어놓은 걸로 뿌리들이 이제 뻗어서 하부로 이렇게 뻗어 있었고, 그 뿌리들 사이로 이제 민물새우가 그렇게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물새우도 되게 많았고, 그 민물새우가 사니까 그 새우들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쏨뱅이 같은 그런 물고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작은 물고기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 아예 은신처로 거기를 삼고 살고 있었고, 그 작은 물고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잡아먹으려고 큰 물고기들 아래를 왔다 갔다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초식장 유닛이 이제 뭐 보잘것없긴 하지만 이제 수상태양광이 이제 환경을 이제 해치기보다는 이제 이런 부가적인 장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보완을 한다면은 좀 더 친환경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보기에도 심미적으로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한번 살펴본 연구였습니다. 수달이 되게 귀엽죠. 저희도 수달이 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달의 존재는 알고는 있었어요. 간혹 이제 똥이 발견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먹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얘네들한테 마음에 들었나 보군 하고 내심 뿌듯하긴 했어요. 그 얘들이 정말 스타성이 있는 게 딱 그 CCTV 카메라 앞에 와가지고 보금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딱 화면에 잘 나오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수달이 이제 아기 수달을 데리고 이렇게 먹이 활동도 하고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상태양광에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일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 수용성이나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하는 의미로 한번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분홍꽃이 피지만 이게 일부러 수종을 한 3가지를 심었어요. 그래서 시즌이 지나면 한두 달이 지나면 이 분홍꽃이 지고 다시 노란꽃, 창포가 노란 창포가 있거든요. 다시 노란꽃이 예쁘게 피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분홍색 분홍 창포가 피고, 이렇게 부초꽃이에요. 지금 얘는 부초꽃이 피었다가 노란 창포도 피었다가 분홍 창포도 피었다가 이게 시즌별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색상도 예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되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연구긴 하지만 이런 노력도 이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혹시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아까 핸드폰 빠뜨렸다는 이야기가 여기입니다. 이거 하다가 제가 빠뜨렸어요. 그쵸. 여기가 사진 좀 찍으려다가 핸드폰을 퐁 빠뜨렸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장으로 많이 다니는 일이, 연구를 하더라도 다 현장에서 하고, 대상도 현장에 있고, 설치하는 업무도 다 현장에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면은 좀 이번에 일찍 쉬고 그 다음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빠졌나요? 다시 자료를 드렸거든요. 아마 다시 업로드를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를 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실까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연관이 없더라도 편하게 물어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수상탄광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이 세미나에 이제 대 카테고리 AI 기반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이 AI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사실 이제 AI라는 게 최근에 전 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도 됐고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활용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일 정도로 이제 너무 이제 저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이제 다가왔죠.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AI 채팅용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상태양광 분야에서도 어떤 식으로 AI를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연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상태양광 구조물이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이상유물을 AI를 통해서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상태양광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발전량이나 기상 데이터, 기본 환경적인 요건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은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거를 분석하거나 혹은 이거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출의 위험성이나
이상 상태에 대해서 도출해내거나 알림을 알려주는 시스템 자체는 아직 그렇게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좀 더 스마트한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자 유저에게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계류 점검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요구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류 시스템은 수상태양과 수중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점검도 많이 어려울 뿐더러 주기적인 관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제 실제적으로 물속을 보려고 한다면 잠수부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성도 동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류 점검 장치에 대한 수요, 그런 필요성, 어떻게 하면은 AI와 접목해서 좀 더 이 수상태양과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방안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한 문제를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이상 상태에 대한 감지, 분석, 모니터링까지 하는 이런 이상 유무 판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AI를 접목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상태양광은 이제 모식도를 보시다시피 계류가 남북으로도 설치가 되고 동서로도 이제 개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계류선이 만약에 단선이 되거나 이상이 꼬여서 이제 장력이 특수한 부위에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유실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계류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그 수상태양광이 정남향을 봐야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향이 틀어진다거나 혹은 뭔가 이상 장력이 생긴다거나 이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AI 분석과 이제 통합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장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굳이 이제 특정한 부분의 단선이 아니더라도 뭐 바람이 불게 돼서 이제 특정한 힘을 받게 되면 그때 특정한 방위에서는 장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계류 조건에 따라서 받는 힘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수위 변화, 보통은 이제 수심이 얕을 때는 장력을 안 받다가 수심이 댐 같은 경우 높아졌을 때 장력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풍향이 세졌을 때 장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변수와 연동해서 이상 상태를 분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류에 이상 장력이 생겼을 때도 이게 과연 진짜 이상이 있어서 이상 장력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기후 변화나 아니면 수위 변화나 다른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게 장력이 생기는 건지 혹은 특정한 부위에 불균일하게 생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뭐 이 정도 일정 구역에서 장력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보편적 타당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게 판단해 줄 수 있는 AI를 이제 사용자 기반의 이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UI를 개발하는 게 일단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기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계류 장력을 통상적으로는 땡겨 본다거나 아니면 가서 육안으로 확인한다거나 이런 정도만 확인을 했지 기본적으로 특수한 장비를 써서 장력을 체크한다거나 더구나 실시간을 통해서 장력을 뭐 모니터링 한다거나 이런 기술은 현재 이제 상용화되지도 않고 개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런 계류에 이상이 있는지 감지하거나 혹은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측정 방법 또한 아직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술도 동시에 개발되어야지 이런 통합적인 AI 시스템 이상 요무 판단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식도로 표현해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수상태양광 구조물이 일단 있고 그 계류선의 특정한 부위에 이제 저희 이제 계류 장력 측정 장치를 이제 센서를 이제 달게 될 것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환경적인 변수 모니터링도 동시에 돼야 될 텐데요. 이제 주요한 변수 요인으로는 이제 발전량. 당연히 이제 방위각이 틀어지게 되면 발전량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발전량도 동시에 봐야 되고, 수신 변화, 그 방위각 변화. 방위각 변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상태양광 모서리 부분에 이제 GPS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게 방위가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 풍량 변화, 풍속 변화, 일사량 변화. 일사량은 이제 같이 보는 이유가 발전량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방위각이 틀어져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일사량이 줄어들어서 이게 떨어진 건지, 이제 유기적인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사량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류 장력에 대한 데이터 정보도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환경 데이터와 측정 센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기법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환경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HMI를 제공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고요. 이러한 이제 데이터는 이제 학습에 따라서 이제 그 정확도는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학습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이상 발생 상황 시나리오를 많이 수립하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그걸 정확도,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이상 유무를 판단할 때는 이제 정상 상태와 이상 상태의 그 잔차를 이용해 가지고, 잔차 범위가 오차 몇 프로 이내면은 이상이 있다,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뭐 잔차 분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 변수 조합으로 이 데이터가 뭐 이상 데이터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류 검사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이제 고안을 이렇게 해봤고요. 평상시에 이제 잠수부를 통해서 항상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작업적인 소요가 많게 됩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카메라 센서가 부착된 기구를 고안해서 이제 수중 케이블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이미지를 얻는다면, 이제 굳이 잠수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류선의 마모 상태나 단선 상태, 꼬임 이상 상태를 주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감시할 수 있을 거라는 취지에서 이런 기구를 고안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수집된 이제 모니터링,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 영상이 나오겠죠. 이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사실 이것도 이제 이미지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상 상태인 이제 계류선 단선 상태의 모습들과 마모가 있는 이런 이미지 사진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 이미지 학습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아, 이 단선이 사실 사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간의 측정과 동시에 이 이상 상태를 체크하는 게,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계류가 이상이 있다 없다를 체크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결국 이러한 것은 이제 앞서 이제 HMI를 저희가 구성해 놓으면 측정과 동시에 여기에도 이제 이상 상태가 있구나 없구나가 사용자에게 알림이나 경고로 이제 제시되게 하는 게 저희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증 단지에서 현장 데이터를 가장 많이 수집하는 게 가장 주요한, 그 유효한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시나리오를 좀 수립을 해서, 계류선 하나가 단선됐을 때 시나리오, 계류선 두 개가 끊어졌을 때 시나리오, 뭐 환경 조건이 다른 조건에서 단선 상태 시나리오,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이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게 과연 이 정도 풍속에서 이 정도 장력이 발생했을 때 이게 오류 이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고요. 사실 이제 계류선이 하나가 끊어지고 풍향 방향에 어디서 부냐에 따라서 장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가 경우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향이나 풍속과 계류 뭐 이상 상태가 동시에 고려돼야 되고 당연히 수심 상태도 계류 장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시에 고려돼서 학습을 시켜서 결국적으로는 이제 이상 검증을 검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계열 방법이야 뭐 CNN 모델도 있고 시계열 모델도 있고 뭐 방법은 많은데 이제 그 방법이야 뭐 이제 전문가들이 선택에 의해서 이제 유효한 데이터를 쓰기 나름이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계류선 이미지 분석은 이미지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에서 찾는 방법을 쓰게 될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는 아마 CNN 기반으로 이제 아마 학습을 해서 이제 이상 상태 조합을 해서 환경 데이터 조합을 해서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학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AI를 접목하려면 가장 정확도가 뛰어난 오차가 없는 알고리즘을 개발해내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장 많이 모아서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 두 번째 이제 기존의 상태와 발전량이라든지 일사량 대비 발전량의 편차나 아니면 그 잔차 차이가 얼마나 되냐를 비교해서 이게 이상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예시에 가까운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로는 이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화면인데 일반적인 모니터링 화면에는 그냥 발전량만 나오고 뭐 일반적인 환경 데이터만 나오고 이런 정도만 이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를 접목해서 궁극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단순히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수상태 한강 발전소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상 상태인지 아닌지 혹은 이제 이상이 발생했을 때 경고나 알람을 줄 수 있는 이런 AI를 접목한 부분까지도 이제 나아가서 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가능성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AI를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접목해 볼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육상태양광도 그렇고 수상태양광도 그렇고 이제 리파워링에 대한 이제 이슈가 점점 대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화된 발전소가 많이 나오면서 그런데요. 근데 이제 그 리파워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다거나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준도 없고 그런 메커니즘이나 특히나 이제 판단해주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더더욱 없겠죠. 그러한 부분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육상태양광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개발이 많이 됐는데 IV 커브를 보통 이제 어레이별로 육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데 IV 커브에서 나오는 이제 그래프의 양상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의 피크들의 위치를 통해서 이게 어느 쪽에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AI 이제 그것도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MPPT 그러니까 이제 맥시멈 위치가 뭐 중앙에 있다, 혹은 치우쳐 있다, 혹은 그래프 모양이 찌그러져 있다. 이런 것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게 모듈에 이상이 있다, 인버터 이상이 있다, 아니면 이거 음영 때문이다. 이런 것을 AI를 통해서 도출해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는 이제 당연히 수상태양광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현장을 직접 다 보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모니터링 되는 IV 커브로만으로도 이제 이 발전소에서는 이상이 어느 부분에 있구나, 혹은 태양광 모듈에 이상이 있다면 어느 구역에서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찝어내는 게 가능하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발전량으로만으로도 이런 AI 접목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제 발전량이 이제 일사량 대비 나오는 그래프들을 쭉 모았을 때 그 양상만 가지고도 AI를 통해서 이 발전소는 이상이 있네 없네, 당연히 이것도
이제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발전소가 노후화가 됐거나 이상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AI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환경 데이터와 비교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발전소가 이제 교체 상태이구나 혹은 지금 이상 상태이구나 이렇게 판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이상 감지를 넘어서 이제 수명 예지 또한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발전소의 주요한 기자재 부품의 교체 시기나 리파워링을 해야 되는 시기를 좀 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서 이제 경제성 분석이나 혹은 운영상의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발전소 운영을 통해서 이제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결국 이 발전소의 수익률과 리파워링하는 시점과 그 유지 관리까지 전부 AI에 의존해서 하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형태의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린 거는 이제 AI가 이제 수상 태양광에도 어떻게 접목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겠다는 관점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게 아직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AI가 모든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상 태양광에도 분명하게 여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개는 안 하고 있지만 또 재밌는 AI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구름에 이제 가려진 이제 음영 상태를 AI로 추적해가지고 이제 AI를 통해가지고 발전량이 얼마나 되겠다, 음영은 얼마나 되겠다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이제 AI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가 적용되는 특이한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면 수상 태양광이 사실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 명확하게 얼만큼 깔려 있는지가 명확하게 누가 조사해 놓은 게 없어요. 아니 조사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한 게 이제 구글 맵 같은 지도 맵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일반적인 구글 맵은 아니고 위성 지도를 이용해서 이제 적외선으로 나오는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태양광, 수상 태양광이 이제 깔리게 되면 바다나 저수지를 덮기 때문에 그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AR을 통해서 지도상에서 이미지상에서 색깔이 바뀌는 그 면적을 추정하고 찾아내 가지고 실제로 수상 태양광이 깔리는 지역을 추정하고 깔리는 용량을 추정해서 전 세계에 태양광이 얼마나 깔리고 있구나, 어느 사이트가 시작되고 있구나, 실제로 그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추산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응용을 한다면 수상 태양광이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일본의 사례처럼 깔려있는 수상 태양광 일부분이 엎어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깔려있던 수면적이 이제 일부분이 이렇게 치워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표면을 덮는 색깔로 AI로 추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색깔 변화가 그래프에서 피크로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피크만 가지고도 어떤 세계 발전소의 어떤 지역의 수상 태양광이 지금 사고가 있구나, 아니면 여기는 설치가 되고 있구나, 이게 명암 변화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그런 이제 이미지 AI 추적을 통해서도 수상 태양광의 진행 상태 혹은 사고 상태까지도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AI의 활용 방안은 이제 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발표 준비는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사실 이제 발표를 많이 알아서 한다기보다도 이제 제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좀 궁금하신 부분 편하게 좀 질문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자유롭게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례는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IV 커브를 통해서 이제 어느 부분에 고장이 있구나 이 부분 추정하는 것까지만 개발이 되어 있고요. 리파워링을 이 발전소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의사결정까지 가는 AI 개발은 앞으로 개발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연구 중인 상황입니다. 네, 아직 데이터셋을 이제 구축하는 단계,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예. 일단 이제 AI 툴이야 뭐 당연히 상용화된 툴을 사용하겠지만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IV 커브로 추정하는 AI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하게 그런 것도 1, 2년의 데이터가 아니라 막 5, 6년에 모아온 그런 방대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개발이 가능하고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게 이제 또 어려운 것이 실제 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게 분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때 실제 어떤 고장 때문에 이 그래프가 나왔다.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이 모양 그래프가 나왔다. 이게 매칭이 될 수 있는 이제 그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 상태 로그라고 하죠. 그런 데이터도 함께 있어야지 좀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AI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되게 어려운 게 다른 것보다도 그 데이터들을 모으는 과정이 이제 적은 수의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많은 수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할 예정이지만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일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 숫자가 너무 적으면 신뢰할 수도 없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이런 IV 커브 같은 AI 진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이제 개발하셨는데 거기서 개발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이제 태양광 쪽에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셨고 그런 IV 커브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가 오랜 시간 동안 잘 돼 있었고 정리도 잘 돼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발할 수 있었지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모으려고 한다면은 이제 물론 이제 실증지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이제 데이터 자체를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미 데이터를 AI를 활용하는 부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자세히 어떤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유지 관리에서는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발전소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소를 여러 개를 통합해서 이 발전소는 일사량 대비 뭐 이상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주고 알람 보내주고 이런 이제 AI 구성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전시회 같은 걸 보면 그런 이제 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전시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업체도 이미 많이 이제 사업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아직 수상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육상에서는 되게 많은 업체가 그런 AI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 프로그램도 이제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그 비용을 받고 관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제 생각에는 그 예측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물론 O&M 회사도 그렇지만 오히려 당연히 OM 회사도 수요가 있을 거고 이제 그 발전소 지역 발전소에서 예측이 필요한 이제
그런 발전소나 그런 데서 AI 활용은 이제 이미 많이 돼 있기도 하고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태양광 발전은 예측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가능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믹스 발전을 할 때 예측하는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잘하면 가중치를 돈을 더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되게 활용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햇빛 소득 마을이 지금 정부의 이제 중 정책으로 나와서 이제 많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메가 이하의 이제 용량으로 해서 이제 주민들 참여를 독려한 의미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당연히 수상 태양광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상 태양광 입장에서도 되게 이제 좋은 기회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몇 군데에서 컨택하는 데가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저희 쪽으로. 그래가지고 설계하는 곳도 지금 있고, 아무래도 수상 태양광도 이제 만약에 잘 된다면 햇빛 소득 마을로 몇 군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제 기회가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 네, 네. 그래서 더구나 이게 저는 이게 수상 태양광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육상 같은 경우에는 햇빛 소득 마을을 하더라도 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임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부지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발전량에서 이제 재무적인 설계로 이제 임대비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수상 태양광이 유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이게 또 햇빛 소득 마을은 지자체에서 받기도 하고 또 임대도 쉽게 해줄 테고 이제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용량 제한 1메가 이하로 알고 있어서 이제 큰 사업은 아닐 테고 이제 작은 용량으로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햇빛 소득 마을은. 이제 사업적인 아이템도 그렇고. 아마 발전 사업자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으세요. 예. 이제 당연히 이제 마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발전 사업자 도움 받아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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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전소죠. 네. 네. 네, 다 발전소입니다. 예. 이제 인허가 때 이제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이제 REC 가중치의 용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일 뿐이지 이제 뭐 명칭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인허가 차이는 용량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험수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위험수당을 뭐 드리는 정도 위험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상 작업이라고 하지만 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육상 근처에 부력체로 수상 이제 그 작업장을 따로 꾸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육상이나 다 육상이 연장된 거죠, 그 개념이. 그래서 이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육상에서 작업하는 것과 이제 큰 차이는 나지는 않아서, 이제 특수하게 이제 전문적인 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시거나 하는 분들이야 뭐 전문적인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립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위험을 가지고 하는 작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저는 이제 연구도 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보트 운전 면허는 땄어요. 이제 필요해. 예, 예, 이제 필요해서 이제 수상 태양광이라는 이제 특수성 때문에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시공이나 이제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트운전 면허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당 부분은 아마 육상이든 수상이든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업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그 작업하실 때 수상 작업장에서 작업하시더라도 저희는 무조건 그 구명 수상 조끼를 입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야 뭐 안전모 쓰고 이런 건 뭐 육상하고 다 동일하고요. 그 정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있는 회사 이전에 이제 태양광 이제 수상 태양광 이제 업체 이제 마켓시어는 제일 높은 회사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있었을 때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공 팀이죠.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팀이 여러 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포인트는 이제 시공팀일 텐데 이제 시공팀 분들이 주로 하는 작업은 실제 조립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용이나 이제 조립팀을 별도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그거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계류를 하거나 이제 그런 파트에서는 이제 시공팀 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인원이 들더라도 단순 이제 업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혹은 이제 전문팀을 따로 이제 용역으로 쓰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시공팀에서는 항상 사람을 뽑고 싶어도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항상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항상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었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장 일이다 보니까 이제 힘든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육상하고 다르게 물에서 작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든 부분 때문에 아마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팀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뽑고 싶어서 항상 뽑고 싶어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또 이제 지방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시공팀 한정에서는 항상 수요는 있었으나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항상 사람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마다 뭐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공장이나 제조 이런 쪽은 이제 아무래도 비슷한 업종이나 비슷한 이제 경력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연구소 같은 기준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 관련 이제 과가 됐든 아니면은 학위가 됐든 좀 이제 그 전에 있던 일한 회사나 이런 게 이제 업종이 혹은 이제 연구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을 선호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공 쪽의 일이 사실 이제 현장 일이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든 일은 맞습니다. 이제 편한 일은 아니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간극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업무 특성상 한번 이제 현장이 열리면 몇 달 동안 그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PM이 되더라도 막 몇 달 동안 거기 현장에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예. 그런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O&M을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아직 O&M만 전문적으로 회사가 많거나 이제 활발히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당연히 수요는 무조건 있고 이제 앞으로 커갈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O&M은 이제 전문 회사가 이제
발전소 운영사 측에서 회사를 이제 발주를 내 가지고 계약식으로 이제 뽑는 경우가 있고요. 뭐 계약으로.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그 산정하는 금액이 아직 포션이 낮아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O&M 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만 업으로 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하는 이제 수상태양광 설치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설치 업체들이 사실 O&M을 겸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화돼서 분리돼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신생 O&M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지금 많이 있거나 지금 커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설치가 많이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O&M은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설치 업체 입장에서도 O&M이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치 업체가 O&M까지 하다 보면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너네가 설치했으니까 이거는 이 정도는 그냥 해줘라, 혹은 싼 가격으로 해줘라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혹은 무상으로 해줘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시공사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O&M을 뭐 같이 겸용으로 서비스 차원으로 이제 해왔다면 이러한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좀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제 설치가 계속 늘어날 테니까 O&M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참 혼자 많이 하긴 했는데 좀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뭐 발표가 끝나더라도 따로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 저는 이제 발표를 조금 이제 일찍 1시간 정도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발표한 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주의 깊게 긴 시간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